안녕하세요. 1년 6개월 동안의 결혼 생활을 떠나서 마음 많은 부자로 살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결혼해서 탈출했다는 표현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리네요. 서로 사랑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결혼이었지만 감옥보다 더욱 무거운 채로 느껴져서 떠난 것이랍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를 가질 용기도 못 낼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결혼 직후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기려는 말이 있죠.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 동안 저를 참지 못하고 괴롭혀서 결국은 저를 내쫓으려 했지만 그 역전을 이용하여 상쾌하게 이혼해 버렸답니다. 나왔습니다. 일단 재상견을 하면서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혼이 정답인 결혼 생활을 등신처럼 질질 끌어오다가 말 한마디 제대로 대놓지 못하면서 무시당한 며느리였습니다. 실제로는 호구나 등신이 결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며느리로서 호구가 된 것 같아요. 슈월드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고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바보도 되고 등신도 되었지만 나중에는 정신을 차렸고 마침내 시원하게 말을 꺼내고 왔으니까 마지막 부분까지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혼 후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사실은 엄마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투병하시는 동안에 제 이혼 과정을 지켜보시며 가슴 아프게 여기셨습니다. 심오한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시모가 못 들 축에 그 정도 말을 하셨다면 정말 충격이 됐을 거예요. 당시 얼마나 마음을 담아내었는지 모르겠네요. 친정엄마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투병하는 것을 돕느라 친정가족에게 헌신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소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엄마께서는 저에게 관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엄마 때문이 아닌 혹시 너가 이혼하려는 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억지로 하려는 거라 생각해.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내 걱정 말고 빨리 회복하도록 해. 엄마는 내가 이혼하는 걸 보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난 그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도 몰라. 안 될 인연을 억지로 이으려고 하면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았어. 전 남편과 결혼하는 과정도 엄청 힘들었어. 결혼 준비할 때부터 의견 차이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겨우 지역이 서로 달라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부터 각 집안의 의견을 전달할 때도 의견이 달라서 많이 싸웠어요. 직장 업무를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지만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느 정도 서로 갈등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둘 다 돈이 없어 대출을 끼고 신혼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제로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는 곳부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제 친정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돈을 더 보태 겨우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당시 32살이었고 둘 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군 건설사에 다녔고 저는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친정에서는 결혼 전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면 트집을 잡으셨고 직업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만 알던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감으로 부족하다고 대놓고 표현하셨고요. 특히 기억에 남은 시어머니의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남자가 꼭 집을 해가야 하는 시대는 아니잖니. 반반. 결혼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돈을 모아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 마음만 있어도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미묘하게 결혼을 해야 하는 며느리의 도리를 강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게다가 돈이 부족한데도 결혼 준비할 때 저에게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때때로 전화해서 이것 사야 해, 저것 사야 해라고 소비까지 추천하셨습니다. 소파는 꼭 천연 가죽을 사야 한다며 했고 TV나 세탁기도 오래 쓸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굴을 보러 갈 때 나랑 같이 가서 고를 수 있냐고 물으셨다.
예산이 크지 않아서 먼저 받아야 하는 액수에 있어서 나에게 받는다고 이야기하셨다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살림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고를 거예요. 내가 뭘 볼 줄 안다 그래 어른이 가서 같이 봐주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시모랑 같이 가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지. 신혼살림을 당신이 골라주시겠다는 거예요. 난감하게 거절했는데 그것이 서운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나를 심어 말을 버릇없이 거절하는 이상한 일이 며느리로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 없이 시작하는 결혼이라 예물이나 예담 같은 것 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고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우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올케가 전혀 모르는데 내가 결혼식을 하기로 했으니 얘기해 주는 거야? 현금 예단을 안 한다면 여자 쪽에서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욕을 먹는다는 걸 모르는 거 알아요? 어쩌다 보니 예단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나는 그런 건 듣도 못했어요. 가족들이나 옷, 테이블, 돈이라도 준비해 오라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예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부모님에게 한복은 해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이 5명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한 번만 해드리기로 했어요. 가족들이랑 큰집 식구들에게 옷값은 줘야 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야 욕을 안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고마워해야 해. 예비 신부가 예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500 정도 돌려받지 않고 드리려고 했던 걸 1000만 원으로 늘려 예단비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돌려받는 것은 없었고 이 외에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잔뜩 있지만 넘어가요. 결혼에 그냥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난한 결혼은 아니었어. 신혼 초반부터 남편과 삐걱거리고 시댁에 가도 삐걱거리는 일이 자꾸 생겼어. 신혼 조촐한 시댁 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신혼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10월에도 가족들을 투어하듯이 인사했어. 먼 친척의 결혼식에도 초대받았었습니다. 조금 쉬어야겠다 싶었더니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라고 나타나서 음식을 하라고 하셔서 신호랑 생일상을 차리고 나서 그것을 끝내고 나니 추석의 시댁에서 또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의 생신과 추석 때는 일정을 잊을 수 없네요. 이혼했지만 때때로 생각하면 혼자 이불을 치는 정도네요. 시어머니의 첫 생신 때 결혼한 신우이가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생신인데 당연히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들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가족은 외식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거니까 아침 일찍 올 수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지 몰라도 시어머니의 첫 생신 파티를 내 손으로 직접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생신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가족들끼리 외식하고 집에 들어와 과일이나 후식 정도만 가져오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차를 외쳤습니다. 미역국과 잡채를 만들어 가져갈 테니 나머지 재료는 올케가 준비해서 오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비나 전을 부칠 것이 있으면 간단히 장을 사서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고 나는 나름대로 식재료까지 준비하고 어머니 댁으로 일찌감치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그것도 거의 30만 원 가까이 소요됐더라고요. 일찍 온 와이스라는 신부애야 말과 달리 신우이는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소고기 갈비부터 재우고 호박전과 새우전 같이 간단한 점도 차려놓았어요. 그랬더니 느지막하게 신우이가 미역국과 잡채를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못하셨는지 도중에 함께 식사하시는 걸 좀 건드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댁 부엌과 살림을 잘 모르기도 하고 어색한 나머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손길을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음식하는 걸 거리어워하는 거니? 여기 있는 사람이 있잖아.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니까 거실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제게 눈을 흘기더라고요. 저 드드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생신상을 차려 밥을 먹는데 신우이나 시모에게 수고했다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 들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아침부터 음식하고 선물도 백화점 상품권으로 50만 원을 마련해 드렸고요. 음식을 다 차리고 다 하고 설거지에 뒷정리까지 다 하고도 좋은 소리는커녕 자기들끼리만 희낙낙거리는 말만 들었습니다. 엄마는 생일상을 직접 받는 게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가서 외식하는 게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아유 너는 뭘 당연한 걸 묻니?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차려받는 것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엄마도 며느리도 받는데 이제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참 서러웠어요. 쉬는 남편이랑 애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남편과 시부모님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며 상을 차리는데 대체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청 울며 신랑과 싸웠어요. 신랑은 자기 가족들이 이상한 의도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며 소리를 질렀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서로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시작으로 시댁 가족들과 만나기만 하면 제 마음이 상해 남편과 싸우게 됩니다. 행복한 결혼 살인된 서머니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저희 부부를 초대하셨고 대부분 남편과 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명절 때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시댁은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만 하고 헤어진다고 말했어요. 명절 당일에는 친정도 가야 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명절 당일날 남편과 함께 갈 거라고 말했는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요. 결혼한 지 첫 명절인데도 남편과 함께 명절 당일 오는 며느리가 어딘지 묻더라고요. 처음부터 식구들끼리 오는 것도 있고 밥도 있는데 해 먹은 뒤에 얘기도 나누고 하자는 전날 퇴근하고 짐 싸서 같이 오세요. 전날 시댁에 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싫다는 말을 하려는 며느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시부모님께서 바라시던 추석 때 며느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명절 전날에 와서 같이 장을 보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도와주며 오순도순히 놀았다가 거실에서 자고 아침을 차려드리고 다시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제가 당일에 가겠다고 하자 거기서부터 당신들이 생각하신 대로 며느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대로 명절 전날에는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러시는 말씀에 무작정 거역하고 당일에 갈 만큼 배짱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가족끼리 서로 손잡고 음식을 만들자는 어머니의 말과는 다르게 그날은 시집온 며느리가 공기를 잡으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제 편인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시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전달받은 것인지 어머니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명절 전날에 와서 음식을 만들고 너희끼리 손을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친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 없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는 것이지. 우리 집의 분위기가 그래요. 로마에 온다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며느리는 손님이 아니야. 우리 집에서 손님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옆에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계셨고 남편은 심지어 저 대신 대답까지 착실히 하더군요.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저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시부모님 앞이니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번갈아가며 며느리의 기본 도리에 대해 논하시더니 안부 전화를 하라는 기도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잔뜩 하셨습니다. 밥을 먹는데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나쁘셨다. 많이 모자라다고 느꼈다.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시댁에서 앞치마를 메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싶어서 억울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지만 표현하지 못해 죽을 만큼 억울했다. 남자 쪽에서 집을 사줄 시대는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옛날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기적인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시댁에 갔을 때 약속이 다 깨져서 남편과 크게 싸웠고 다시는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아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도 우리 집이 귀하다고 덧붙였다. 딸아. 너가 내 아들만 소중한 줄 알아? 나는 부인으로서 내 집에서의 일에 전부 도와야 하고
내가 우리 집에서 뭘 하는지는 무슨 일인지 알아? 다시는 내 집에 방문하지 않을 거야? 만약 할 거면 너 혼자가. 그렇다고 시부모를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나한테도 그런 말 못하고 며느리로서 이 집에 들어온 건데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해도 되겠니? 계속 이런 태도라면 내가 결혼 유지할 생각 없어. 결혼이란 내 부모의 말대로 하는 거라 생각하면서 자네 집안에 스며들 것 같아서 문제야? 고분고분 사는 것, 그것이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길이니 싫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에 저는 없는 게 분명한데 저는 이런 것을 감수하고 굽신거리며 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당신 부모님이 저를 왜 그리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를 얻어서 만족하시려는지요. 하긴 남자답게 배우는 시대가 아니니까 여자 쪽에서 해왔으면 손님들 좀 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꼬지 말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로 보여? 당신의 마음이 꼬여서 우리 부모님 탓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편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네요. 그는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셨어요. 정말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면서 대답을 내려주셨어요. 예전에 부모님께서 내 딸 명절에 대고 그런 말 못하게 자네가 막아줬어야지라고 하시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딸이 그런 말을 하면 그때는 내가 이혼시킬 때니까 이라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셨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속이 조급한 인간은 대답을 했지만 삐끗해서 한동안은 제게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는 무촌하다고 하죠. 싸울 때는 한없이 서로 밉다가도 맨날 싸우는 것은 아니라 좋은 때도 있는데 한번 삐끗하면 서로 같은 공간에 있기가 불편해지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승진하겠다는 야망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에서도 목숨을 걸었는 사람입니다. 매일 회식으로 술에 취해 들어오고 바깥 일로 바쁘다며 제게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는 결혼기념일에도 남편은 회식 때문에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점점 버거워지고 외로워졌고 거의 매일 이혼을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반응도 멈추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매번 서운한 이유를 대며 남편에게 불평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며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어른이라는 기본적인 예의를 따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건강진단으로 인해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네요. 어머님께서 위암이 초기라고는 하셨지만 이를 상상해본 적조차 없던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쉽게 낫는 암이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라는 유일한 딸을 잃게 될까 봐 막연한 불안이 듭니다. 혼자 남게 될 아빠도 걱정이었고 아빠 혼자 엄마를 간호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장모님을 병원 왔다 갔다 해야 할 텐데 당신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요? 가까운 것도 아니고 3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다니느니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 안 한 건 아닌데요. 당신이 친정에 가 있어도 괜찮겠어요? 혼자 살림하고 요리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느냐고요? 내가 밥이와 회사에서 먹고 와도 되고 청소는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어지러워질까요? 걱정 말고. 장모님과 여러분을 걱정하는 남편이라는 마음에 친정에 있는 마냥 저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때에는 결혼한 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친정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엄마가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은 친정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가족병원 간호를 하기 위해 1년의 휴직을 신청했고 그때부터 남편과 주말에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병원 간호하기 위해 친정에서 머물게 된다는 사실이 아마도 부담스럽게 여겨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시댁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라도 우리 엄마 괜찮다는 소식은 들릴까요? 물어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암에 걸린 친정 어머니보다는 자신의 아들이 밥을 해먹는 것에 더 걱정하셨나 보군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승호 혼자 힘들 것 같구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반찬도 해놓고 미뤄둔 빨래도 도와주고 해야겠어. 회사에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남자는 못한다. 너희 부모도 참 복이 없구나. 시집간 딸이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것만이 박복일 것이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셔서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만 생각할 마음이 나지 않아 말을 잇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부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되어버릴 거라곤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결혼한 유부남이 아이도 없고 집에는 마누라도 없으니 시간이 남아 돌았겠지. 그러면 남자가 반드시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는 나도 집에 신경 쓸 게 없이 엄마 간병에만 몰두했다. 엄마는 수술하고 나서도 항암과 회복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투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끝이 너무 멀리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어. 아버지가 아직 경제활동을 하시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엄마가 하남하면서 나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못 가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문하게 되었다. 여자의 촉이 발동할 때는 모든 게 이유가 있는 것을 다들 알죠. 주말에 부부를 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집에 갈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이라는데 남편의 속옷 서랍에 속옷이 다른 방식으로 개어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건도 남편이 정리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내 집인데도 뭔지 모를 얽힌 느낌을 받았는데요. 결정적으로 안방과 거실에 있는 각 티슈가 모두 비워져 있었고 제가 갈 때마다 쓰레기통이 항상 청결하게 비워져 있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결코 미리 치울 수 있는 것을 하거나 적시에 청소를 하는 사람은 아니야? 순간 머릿속에서 갑자기 누가 집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만약에 그 누군가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여자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결론은 이혼이었고 만약 남편이 내 의심대로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이혼할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을 속여서 핸드폰 안을 살펴보기 위해 애를 썼죠. 분명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는 당연히 남편의 핸드폰이었고 남편이 자는 틈을 타서 핸드폰을 훔쳐 들여다봤습니다. 막상 머리로 상상만 하다가 추악한 현실을 마주하니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지우지도 않은 사진과 문자 같은 불륜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인의 외도를 의심하리라고는 의심조차 못했던 거죠. 아무튼 저는 남편 몰래 외도 증거를 2달이 넘게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남편의 회사 거래처 여직원이라는 것과 문자 내용을 보면서 유부남이라는 거 알고 만난다는 것도 알았고요. 심지어 신혼 초부터 그년과 썸을 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엄마 병상을 돌보면서 급속히 가까워지고 집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웃긴 것은 만나는 여자든 어린 여자였는데 외제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에 돈이 좀 있는 아가씨인 듯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자를 유혹하여 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부남과 놀기 위한 여자로 보였어요. 그래도 그녀의 움직임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까지 한번 끝마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이혼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혼 준비를 위해 주말에 부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다고 말하자 남편이 기뻐하지 않고 이상한 표정을 지은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얼굴에 왜인지 그렇게 명백하게 보이는지 말이죠. 남자라는 족속이 그런 것 같아요. 광경을 보기 싫어서 즉시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혼을 하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생각조차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외도를 해 이혼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제 경우가 최악인 것 같네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을 눈치챈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는데요. 그 시점에서 2달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니,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승호에게는 따로 알렸어. 너 혼자 오면 돼. 저는 어머니가 다시요. 잔소리를 하려는 걸 짐작하고 너무 끔찍해서 처음으로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엄마 때문에 안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세요. 어쨌든 내 말이 다른 뜻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실은 내가 시어머니가 불려도 괜찮다고 대답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었어. 가볍게 대응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말해서 나를 불러? 얘기하러 와. 내가 불러주는 건 마지막이란 말이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아들었어. 그래서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남편은 연락 없이 이미 와서 앉아 있더라고. 왔니? 이리 앉아봐라. 네, 엄마. 어느 정도 회복은 하셨다고 들었어요. 말이야, 들었어요. 이제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다며? 네,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복직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근데 무슨 이유로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주절주절 하다가 큰 결심을 한 듯이 표정으로 이러셨어요. 너 말이야, 우리 집에 시집와서 그동안 며느리 노릇안에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밑밥을 까나 싶었습니다. 네, 어머니나 아버지도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겠죠? 우리 부모님도 저 사람이 잘난 거 하나 없다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사이로 받아주셨던 거 알고 계시죠? 한마디를 안 지는군요. 한마디를 안 주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우리 아들과 이혼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봐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동안 쌓인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제자리 걸음이라도 못하고 있잖아요. 더 늦기 전에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내 남편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텐데 우리 둘이 조용히 이별하는 게 어떠냐고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만 남은 게 우리 아들과 조용하게 이혼하는 것뿐입니다. 기가 막힐 지경이네요. 이혼하자고 먼저 제안해도 괜찮나요? 상관없는 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혼하라는 말이 파워트 오브 더 리퀘스트 워즈 커트 오프. 먼저 나올 줄을 몰랐어요. 옆에서 자기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을 본 순간 남편에게 머리통을 한 번 때리고 싶고 목구멍으로 욕설이 끓어오르네요. 어머니께서 지금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이해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순순히 이혼하지 못할 거예요. 혹시 그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들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가라는 말씀을 하는 거군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요. 소송을 해도 돈이 모자라다 판단되는데 너무 곤란해요. 두 사람이 무슨 부자 사기를 다니세요? 뭐야, 너 뭔가 말을 그렇게 무례하게 하니? 사기 조직이라니 못할 말이 없네.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그냥 말해봐. 숭어가 만나는 아이는 너랑은 완전히 다르고 여자다운 모습과 예의 바르고 센스 있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구나. 게다가 집도 부자래. 우리 아들 팔자가 달라질 거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새 출발을 원한다는 게 당연한데 출발도 해줘야 하는 건 있어요. 제가 이혼을 해줘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아시라니까요. 제가 이혼 안 해주면 그 여자랑 남편은 그냥 더러운 불륜에 불과할 거라고요. 남편 놈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야 했잖아. 왜 그런 척했니? 증거를 모아서 소송이라도 하지. 내가 말이야. 순순히 이혼하면 당신만 좋은 일을 해주는데 내가 미쳤나 봐.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 거야. 이혼만 하면 돼. 제발 부탁이야. 당신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잖아. 왜 이래? 돈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 달라는 대로 주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보증금도 당신이 보탠 돈 다 주고 더 주면 이혼해주도록 해줄 테니까 제발 이혼해줘. 솔직히 내 마음을 말해볼까요? 저는 그 상황이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요. 제가 원하는 것은 확실한 것은 이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게 이런 건가요? 보세요. 이혼 소송을 준비한 것들이 모두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 쪽에서 이혼하라는 것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은 시댁에서 요구했지만 손에 쥔 카드는 제가 더 유리한 것이었고요. 저는 밀당을 하듯이 이혼을 제 쪽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혼거리를 만들어 줬으니 얼마나 웃긴 일인가요? 위자료 상처는 어차피 당신이 가진 돈이 그게 전부잖아요. 저 그냥 새로 시작하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나쁜 생각은 아니지 않은 것 같아. 알았어. 위자료는 삼촌이 주는 거야. 네가 이혼 서류만 작성해주면 바로 보내줄게. 그리고 집 보증금의 3분의 1은 나한테 주기로 해. 내가 도와줄 돈도 있으니까 불만 없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해. 그리고 이혼 소송 안 하기로 했으니 나머지 일은 내가 맡겨도 괜찮아.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봐. 당시에 원한 위자료 말이지. 돈을 받는 것 외에 중요한 게 뭐 있겠어? 글쎄,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 남편 얼굴이 경쟁스러워지는 건 좀 그렇잖아. 애정이 없다 해도 배신당한 여자로서 위자료를 받고 순순히 이혼하는 게 바보 같진 않다고 생각해. 소송 없이 가능할까요? 저는 원하는 대로 계산하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상간녀 응징도 남아 있었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바로 내놓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자료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요. 아이가 없어서 숙려기간도 한 달밖에 안 되었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에 상간녀 소장을 집으로 보냈어요. 모든 내용은 회사에도 내용 증명으로 보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남편이 전화를 해와서 사정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상관념 소송은 취할 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위자료, 그거 내가 줄게.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겠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제발 상간녀 소송은 취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녀가 잘못한 거다. 빌어도 모자라. 당신이 왜 이러는 건데? 너 설마 그녀네 집에는 총각 행세를 한 거니? 아주 정신이 나간 것 같구나. 새장가가 그렇게 가고 싶어 미안하지만 소송 취할 생각 없어. 그년한테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잡았다고 하지? 그래, 아마 바람 안 피웠다는 증거는 내야 할걸. 그년 내 부모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자기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유부남이랑 결혼하려는 거 말이야? 남편이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했지만 그는 척도 안 했습니다. 괴롭힘의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여자는 외도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더군요.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였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치사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민사를 제기하면 통장 가압류나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민사를 제기하고 1년 6개월 만에 승소해서 그녀의 월급을 가압류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도 가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챙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만둠으로써 애틋던 둘 사이도 흐지부지 되었겠네요. 상대방의 집에서는 딸이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을 겁니다. 결국 전 남편과 상간녀는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제게 독한 말을 쏟아냈고 심지어 전화를 차단했던 제시목이라도 부적절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이런 대사를 했어요. 곱게 헤어지고 내가 거칠 것이야. 꼭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을 바로 잡아야 했니? 너 그런 말을 해도 잘 살걸 라고 말이죠. 이혼한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넌 아직 맛을 모르니 아줌마야? 미쳤어. 언제부터 나타 살고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난 팔자를 고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겠니? 잘못된 문법 구조로 작성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래요.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제가 못 살 수가 없어서 바란다는 게 있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잘 사는 건데요.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에 승진까지 했고요. 일도 술술 풀리고 돈도 잘 모이네요.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건데요. 전에 이혼하자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혀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겠다며 이혼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어머니. 그 사람과 헤어지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제 인생을 구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사이에 전기가 약하게 들어올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지럽거나 잠시 기억을 잃은 적도 있었죠. 잠시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문장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네들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요? 너희들은 그 돈이 바닥을 위한 돈이라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 아들이 종자라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미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가져가시려고요? 제주에 계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들의 잘못 때문에 제게 준 돈인데 지금서야 아깝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시킬 다른 돈 많은 이혼자를 찾아보세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번하거나 문자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청구할 거예요. 그러니 알아두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시원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 아들 재혼부까지요. 제가 실수했어요. 어머니가 혼란스럽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못마땅한 자식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제 아들의 잘못은 제가 한 것이죠. 자업자득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려는 추악한 마음을 가졌었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을 바람피운 여자와 맞추려고 며느리에게 이혼하라고 했던 시어머니가 세상에 천재가 있을까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최근에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팔자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더구나 잘못된 투자로 돈을 날려먹어 부모님 집까지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사람은 가진 돈마저도 부모 집으로 날려먹었어요. 헤어진 후 이런 마음은 유치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소하고 싶네요. 결혼 초반부터 아무 말 없이 참고 살았냐며 저를 부러뜨리듯 말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 테니까 돌아서면 남자라는 부부 사이에서도 결혼을 맞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압니다. 살면서 할 말을 아무리 참으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누군가는 겪어봐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있고 저는 그것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남편이든 무언가든 정직하게 처리하길 바라요. 바람 피워서 속이 썩는 아내들 절대 울지 말고 화내지 말고 겁먹지도 마세요. 이혼할 때 막상 결심하고 나면 별일 아닙니다. 속으로 썩어가며 살기보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알 수 없어요. 아이가 있어서 저처럼 이혼이 어렵다면 남편을 ATM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업료 소송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고 골치날지라도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요즘에는 운동도 시작해서 못해보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고 늘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